안녕하세요. 디바 도도입니다. 2008년 7월 30일 오전 7시 캐나다 캘거리 인근에 위치한 도시 에드먼트에 1170번 그레이하운드 버스가 들어섰습니다. 그레이하운드는 미국의 유명한 고속버스 회사입니다.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캐나다, 멕시코까지 수많은 노선을 운행 중입니다. 이날 1170번 버스는 1300km 떨어진 위니펙까지 운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중간중간 터미널에 들러 새로운 승객을 태우기도 했고요. 목적지까지는 총 15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었습니다. 고객들은 하나 둘씩 탑승을 시작했습니다. 22세의 청년 티모시 맥클레인도 탑승객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유독 피곤한 행색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특이하게도 그는 카니발 바커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각종 행사에서 관객을 끌고 입장권을 파는 일입니다. 큰 소리로 호객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는 밤을 새워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잔뜩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버스에 탄 티모시의 자리는 운전석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버스 뒤쪽이었습니다. 이 버스에는 자체 화장실이 딸려 있었는데 바로 그 화장실 앞 자리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자리예요. 화장실 앞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티모시의 옆좌석도 비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오히려 소음이 별로 없다는 장점도 있었죠.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헤드셋을 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워낙 피곤했으니까요. 잠시 후 승객 30여 명을 실은 버스는 목적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5시간의 대장정. 버스는 한참을 달리고 달려 어느덧 최종 목적지인 위니펙까지 딱 4시간 정도 남겨둔 저녁 6시 55분 무렵이 되었습니다. 이때 버스는 또 다른 승객을 태우기 위해 에릭슨이라는 작은 마을 정거장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적한 곳에서 40대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 승차했습니다. 중국계 이민자였던 빈센트 웨이강리, 머리를 빡빡 깎고 선글라스를 쓴 상태였습니다. 어딘가 굳은 표정이었고 종종 중국어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하지만 워낙 다들 자고 있는 터라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버스에 올랐던 웨이강은 자기가 원래 예매했던 자리인 앞에서 4번째 열에 착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버스가 다시 출발하려고 했을 무렵 그는 웬일인지 버스의 맨 뒷자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리번거리더니 마침 좌석이 비어있는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티모시 옆자리였습니다. 그때까지도 티모시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웨이강이 자신의 옆자리를 앉았을 때 인기척을 느끼고 잠시 눈을 떴지만 이내 다시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잠을 청했죠. 저녁 7시 30분 버스 기사를 포함해 총 36명을 태운 1170번 버스는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자고 있던 티모시가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옆에 앉은 웨이강이 갑자기 품에서 큰 칼을 꺼내들더니 목과 가슴을 마구잡이로 찌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티모시는 발버둥을 치면서 최대한 그를 저지하려 했지만 너무도 갑작스러운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건 웨이강은 마치 기계처럼 아무 감정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공격을 계속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버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문 쪽으로 도주했고 상황을 파악한 기사 역시 즉시 갓길에 급하게 정차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승객들에게 나오세요! 나오세요! 라고 외치며 급히 대피를 시켰죠. 동시에 911에 신고 전화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가까운 경찰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외진 산길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30분 정도나 걸릴 예정이었어요. 만약 웨이강의 칼날이 다른 승객들을 향한다면 모두가 무참히 살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승객들과 기사가 정신없이 버스를 빠져나오고 나서야 아직 티모시가 그에게 붙들려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사와 남성 2명이 그를 구출하기로 결심했고 이들은 극도의 공포감을 무릅쓴 채 다시
버스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미 그곳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지옥과도 다름없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스 뒤쪽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흉기를 들고 날뛰는 범인을 아무런 장비도 없이 제압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셋은 구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버스 밖으로 나온 이들은 경찰이 오기 전까지 나머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웨이강이 버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버스 출입구를 봉쇄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매듭을 만들었고 버스 문 안쪽 손잡이와 다른 자석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가 갖고 있던 공구들로 밖에서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동시에 기사는 차량 도난 방지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이럴 경우 기사가 아니면 버스의 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웨이강이 혹시나 버스를 몰고 도주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입니다. 자, 이제 웨이강은 버스 안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그나마 승객들은 입구를 막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그런데 웨이강이 굳이 나오거나 탈출하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그를 주시하고 있던 승객들에겐 그게 더 공포스러웠죠. 그리고 잠시 후 도저히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갑자기 웨이강이 보란듯 무언가를 손으로 들어 올렸는데 이것은 티모시의 목이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오열했고 여기저기서 구토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범인은 마치 자신의 범죄를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승객들 모두를 덮치는 무거운 공포감이 있었는데 만약 범인이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타게 경찰이 오길 기다리던 그 시간 동안 승객들은 그야말로 생과 사를 오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언제 창문을 깨고 뛰쳐나올지 모르는 살인마와 함께 발이 묶여버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버스와 가능한 멀리 떨어진 길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패닉에 빠진 일부 승객들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녁 9시 정각, 마침내 캐나다 경찰 기동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또한 상황 보고를 받고 믿기 힘들어했죠. 일단 경찰은 웨이강에게 온갖 경고와 회유를 하며 그를 버스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온 후에도 그는 버스 바깥으로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난 영원히 이 버스에서 떠나면 안 돼. 떠나면 안 돼. 이후 그가 보인 행동은 엽기적이었습니다. 웨이강은 티모시 시신을 훼손하다 못해 신체의 일부를 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다수의 승객들과 경찰에게 직접 목격되기도 했죠. 그 충격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저는. 기나긴 대치는 쉽게 끝나지 않았고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유례 없는 살인극에 경찰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새벽 1시 30분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웨이강은 흉기로 차창을 깨더니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즉시 경찰은 테이저건과 두 발을 쏴 그를 제압했고요. 전기 충격으로 웨이강은 의식을 잃었고 마침내 손과 발이 결박당한 채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기나긴 밤이 끝나고 경찰서로 옮겨진 웨이강.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경찰을 경악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웨이강의 옷 주머니에선 티모시의 잘린 코와 귀 그리고 혀가 발견되었습니다. 기념품으로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먹으려 했던 걸까요? 평범한 고속버스에서 벌어진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식인사건. 범인 빈센트 웨이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걸까요? 그는 1968년 중국 라우닝 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원래 그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던 인재였습니다. 중국 우한의 공과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채 베이징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소위 엘리트였던 거죠. 그러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2001년 웨이강은 돌연 가족을 이끌고 캐나다 이민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정서적인 문제를 겪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젊은 시절에는 발현되지 않았던 정신질환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는 더 이상 컴퓨터 엔지니어 같은 일은 할 수 없었어요. 대신 신문 배달이나 마트 청소 같은 단순 노동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죠.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트리거가 된 건지 아님 다른 요인이 있었던 건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고 끝내 조현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조현병 자체를 범인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치료와 약물 복용을 통해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모두들 잘 살아가거든요. 웨이강의 가장 큰 문제는 진단 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은 물론 처방받은 약조차 거의 복용하지를 않았어요. 결국 그는 계속해서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격 역시 점점 공격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히 일하던 마트에서도 다른 직원들과 갈등을 겪다가 결국 해고를 당했는데요. 사실 그날 웨이강이 버스에 탄 이유 역시 위니펙에 있는 일자리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기이한 환청을 듣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들리는 음성. 외계인을 찾아 죽여야 해. 웨이강은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1170번 버스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의 음성이 또 한 번 속삭였죠. 저 남자야. 외계인이야. 네가 저 남자를 죽여야 다른 승객들을 지킬 수 있어.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던 티모 씨가 웨이강이 생각하기엔 그 외계인이었던 거예요. 확실히 알려진 수사 기록과 재판 내용에 따르면 웨이강은 당시 심각한 정신 이상 증세와 환청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와 재판정에서 웨이강의 태도는 수사관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공손했고 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듯한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심지어 시신 훼손과 식인 행위까지 벌인 인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웨이강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눈물을 흘렸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또 한 번의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형사 책임 없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웨이강이 범행 당시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그에게 교도소 수감 대신 정신병원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물론 웨이강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건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렇다면 이 끔찍한 범죄의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거냐며 분노했습니다. 실제로 이 판결은 유가족은 물론이고 캐나다 사회 전체에서도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웨이강은 감호시설로 옮겨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병원 측은 그의 정신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엔 독방 수준의 관리 아래 치료를 받았지만 점차 생활 반경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병원 내부는 물론이고 정원 산책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건 발생 5년 후인 2013년부터는 보호관찰사 동행 조건으로 병원 외부 출입까지 허용되었습니다. 이듬해인 2014년부터는 보호자 없이 혼자 외출하는 것까지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지역 형법위원회는 그가 더 이상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판단했고 결국 완전한 퇴원이 허가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이후 웨이강은 윌 베이커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현재 그는 어딘가에서 평범한 시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치료 이후에는 사회 복귀까지 하게 된 셈이에요.
이 사실은 티모시의 유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 캐나다에서는 중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감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웨이강은 단순히 티모시 한 사람의 인생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살아남은 승객들, 버스 기사, 그리고 출동했던 경찰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장면도 충격적인데 그 시신을 훼손하고 먹는 모습까지 직접 목격했으니 그 트라우마는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히 상상이 안 돼요. 실제로 일부 생존자들은 알코올 의존 증세를 겪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진 사례들로 보고됐습니다. 생존자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는 일부 기사와 온라인 자료에서 언급되지만 구체적인 공식 기록은 명확하지 않아 단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웨이강은 치료시설에서 종교활동을 시작했고 신의 뜻에 따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조현병은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중요한 질환에 가깝다고 합니다. 약물 복용을 중단할 경우 환청이나 망상 증세가 다시 심각해질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다만 중요한 건 조현병 환자 전체를 잠재적 변제자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며 비폭력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웨이강처럼 치료 중단과 망상, 공각성이 겹친 사례가 극단적인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당시 캐나다 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디바 도도였습니다.